그날 울리는 전화 한 통에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화면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죠. 아버지. 몇 초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넘겼습니다. 짜증났거든요. 또 술 드시고 잔소리하려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였어요.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아니. 어쩌면 어렴풋이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젠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제가 외면한 전화 한 통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잠을 깨고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죠. 40대 중반의 제 일상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원룸 오피스텔, 냉장고엔 편의점 도시락과 맥주가 전부였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빨래 건조대에는 며칠 전에 빤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을 때 부재중 전화가 하나 떠 있더군요. 아버지. 새벽 6시 22분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술 드시고 전화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돌아가신 어머니 이후로 아버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사셨어요. 가끔 술 드시고 밤늦게 전화하시곤 했는데 받으면 늘 잘 지내냐는 말뿐이었습니다. 대답하면 그래, 몸 조심해라 하시고 끊으셨죠.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서로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가깝지 않았죠. 어릴 적 아버지는 무섭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식으로 저를 키우셨거든요. 밥을 흘리면 혼났고 성적이 떨어지면 회초리를 들었어요.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초등학교 때 시험에서 90점을 받아왔는데 왜 만점이 아니냐며 화를 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축구를 하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채로 집에 왔더니 그까짓 거 가지고 우냐며 약도 안 발라주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그래도 중간에서 완충제 역할을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버지와 대화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도 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어요. 남자가 우는 게 아니다라며 꿋꿋하게 서 계셨죠. 그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울지도 않을 수 있느냐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위로는 임원들 눈치를 봐야 했고 아래로는 팀원들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매출 목표는 계속 높아지고 인력은 늘 부족했죠. 야근은 일상이었고 주말 출근도 잦았습니다. 퇴근하면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와 맥주나 마시다 잠드는 게 일상이었죠. 아버지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빌딩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넘기자.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재중 전화는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갔어요.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날은 그저 평범한 화요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챕터 2 전개관계와 변화의 시작.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건이었는데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죠. 밤새 준비한 자료였지만 떨렸습니다.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는데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주머니 속에서 부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슬쩍 꺼내 확인했죠. 또 아버지였어요. 회의 중이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합리화하며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발표는 무사히 끝났고 임원들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상무님이 수고했네. 이번 프로젝트 자네한테 맡기겠어라고 하시더군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승진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 내내 이메일을 정리하고 팀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막내 사원이 실수한 보고서를 고치고 대리가 제출한 기획서를 검토했어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죠. 사무실에는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은 자리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조금 더 일을 하려다가 배가 고파서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더 있었어요. 전부 아버지였습니다. 문자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문자를 잘 못 쓰시거든요. 한글 자판 누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몇 년 전에 스마트폰을 바꿔드렸는데 이런 거 쓸 줄 모르겠다며 투덜대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말에 전화 한 번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말이 와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는 계속 왔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한밤중에도. 새벽 1시에 울리는 전화를 보고 짜증이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전화하시는 거야?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거야?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통화하면 뭘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버지와 나눌 대화가 없었습니다. 잘 지내요? 네. 아버지도요. 그 뒤에 이어질 말이 없었죠. 어느 날 회사 후배 민수가 커피를 한 잔 사들고 제자리로 왔어요. 부장님, 요즘 아버님이랑은 연락 자주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민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제가 최근에 아버지랑 크게 싸웠거든요. 결혼 문제로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부장님은 어떠신가 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도 비슷해. 연락은 잘 안 하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도 후회하기 전에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후에 엄청 후회한대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어요. 알겠어. 주말에 한 번 전화해봐야지. 하지만 그 주말에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는 밀린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일요일에는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스쳤지만 곧 잊어버렸죠.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는 여전히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매를 들고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 이런 것도 못하냐며 소리치던 목소리. 밥상을 뒤엎으시던 그 순간들. 중학교 때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갔을 때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뺨을 때리셨던 일. 고등학교 수능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 이 정도로 무슨 대학을 가냐며 실망하셨던 표정.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저를 올가매고 있었죠. 전화를 받으면 또 그 시절로 돌아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피했습니다. 챕터 3 갈등 위기, 오해, 진실의 단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지역 번호를 보니 아버지가 사시는 지방 도시였습니다. 또 아버지 핸드폰이 고장 나셨나. 그렇게 생각하며 귀찮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사실 무시하고 싶었지만 혹시 중요한 일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쌀쌀 맞았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청산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환자분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십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요? 손이 떨렸어요. 옆자리 동료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집에서 쓰러지신 걸 이웃분이 발견하셔서 신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식은 있으시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제발 아버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사무실을 뛰쳐나왔어요. 팀장에게 급하게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먼저 가봐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서울역으로 빨리 좀 가주세요. 기사님이 제 다급한 표정을 보고는 빠르게 운전해 주셨죠.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죠. KTX 표는 있을까? 아버지는 괜찮으실까? 왜 이제야 연락이 온 걸까? 그동안 전화를 받았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매표소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30분 후 출발하는 열차표를 구했습니다. 자유석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30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보호자분이 오시면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2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기차 안에 앉으니 진정이 됐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들판, 마을, 산.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의 부재중 전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지난 3주 동안 23통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새벽에, 낮에, 저녁에. 주말에도 평일에도. 아버지는 계속 저에게 연락하려 하셨던 거예요. 통화 시도 시간을 하나하나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혹시 그때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을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40대 중반의 지친 남자.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한 못난 아들.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린 사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손을 계속 비볐어요.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복도에는 여러 환자들이 누워 있었고 보호자들이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데스크로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자 병실로 안내해 줬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는데 얼굴이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마르셨을까요? 뺨이 푹 꺼져 있었고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어요. 왔구나. 그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예전에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야, 이놈아 하고 부르시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말라 있었죠.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저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 상태를 물었어요. 복도 한쪽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앉으세요. 환자분께서 말기 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6개월 전에 확인됐는데 가족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항암 치료도 거부하셨고요. 통증이 심할 때만 진통제를 처방받으러 오셨습니다. 말기라고요? 네.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됐고요. 폐와 뼈로 전이됐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몇 주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6개월 전부터 암을 앓고 계셨다니. 그동안 저에게 연락하셨던 게 그 때문이었을까요? 혼자 그 고통을 견디면서 저를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저는 그 전화들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챕터사 전원 감정의 폭발, 깨달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입원 준비를 위해 짐을 챙겨오라고 했거든요. 속옷, 수건, 세면도구 같은 것들. 병원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냉기가 느껴졌어요. 겨울도 아닌데 집안이 차가웠습니다. 오랫동안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집 같았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고 현관 앞에는 신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집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소파에는 담요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약봉지들이 수북했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각종 영양제들. 약봉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처방전에는 말기 암 환자용 진통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용법을 보니 하루에 여러 번 먹어야 하는 약들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텅 비어 있었어요. 우유 한 통과 김치 반찬 하나가 전부였죠. 유통기한을 확인했더니 우유는 이미 일주일 전에 지났고 김치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셨구나. 냉동실에는 냉동밥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것마저 오래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혼자서 이런 식으로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욕실로 가봤습니다. 세면대 옆 선반에는 수건이 걸려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먼지가 쌓여 있었고 욕조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청소하기엔 힘드셨을 거예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는 낡은 침대와 옷장이 있었어요. 침대 시트는 얼마나 오래 안 갈았는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구겨진 채로 들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옷을 깔끔하게 개서 넣으시던 분이었는데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흔들리는 글씨체였습니다. 평소보다 글씨가 더 떨려 있었어요. 아들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도 아빠는 병원에 있거나 혹은 더 이상 없을 거다. 미안하다. 연락하고 싶었는데 내가 바쁠까봐 걱정됐어.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구나. 괜찮아. 바쁜 거 아빠가 이해해. 사실은 6개월 전에 암 진단을 받았단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지만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치료를 받으려고 했어. 병원에 몇 번 갔다 왔지. 하지만 의사가 말하더구나. 이미 늦었다고. 항암 치료를 해도 몇 달 연장될 뿐이라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았어.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었단다. 아빠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지. 어릴 때 너를 많이 혼냈고 때리기도 했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된다. 아빠 방식이 틀렸던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어.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강하게 키우려 했던 거란다. 세상이 험하니까 너라도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내가 원하는 건 강한 아빠가 아니라 따뜻한 아빠였을 텐데.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더 외로웠어. 전화하고 싶었는데 내가 바쁠까봐 망설여졌지. 그래도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자꾸 전화를 했나 보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있었어요. 유치원 때 그린 가족 그림,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 중학교 때 받은 상장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아빠의 자랑이었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니는 거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친구들한테 늘 내 이야기를 했어.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부장까지 했다고.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이제 아빠는 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미안하다.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사랑한다.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건강하게 잘 살아라. 마이너스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 왜 혼자 앓으셨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많은 전화를 받았더라면, 주말에 한 번이라도 내려왔더라면, 바쁘다는 핑계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하지만 않았더라면,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짐을 챙겨야 했어요.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고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도 가방에 넣었어요. 집을 나서며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던 이 집,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집,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깨어 계셨어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편지 봤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많이 부족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왜 바쁘다고 귀찮다고 피했을까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아니야. 너는 잘못이 없어. 아빠가 너한테 상처를 많이 줬잖아. 그게 늘 후회됐단다. 미안해. 어렸을 땐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리운 사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넘게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내가 항상 자랑스러웠어. 너는 늘 잘하고 있었어. 아빠가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잘하셨어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제가 효도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고맙다. 그 말 들으니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안 돼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실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잤습니다. 낮에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밤에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죠.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야기.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축구 시합을 보러 오셨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내가 골을 넣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참았지. 저는 그때 아버지가 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불규칙해졌죠. 저는 아버지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제 아버지여서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그게 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저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간호사가 들어와 아버지를 확인하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편히 가셨어요. 마지막에 가족이 곁에 있어서 좋아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놓아야 했어요. 아버지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가셨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오셔서 조문을 해주셨어요. 자네 아버지는 항상 자네 자랑을 하셨네. 좋은 아들 뒀다고. 서울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술 한잔하면서도 늘 자네 이야기였어. 자랑스럽다고 대견하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혼자 외로우실 때도 아프실 때도 제 자랑만 하고 계셨던 겁니다. 3일장을 치르고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고향 뒷산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어머니 산소 옆이었습니다. 이제 엄마 옆에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흙을 한 줌 뿌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가도 집중이 안 됐고 집에 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후배 민수가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를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런데 가셨으니까. 할 말도 많았는데.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화해하신 게 다행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기회조차 없이 보내시거든요. 부장님은 적어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저는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했고, 아버지도 저에게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부모를 보낸다는 걸.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겁니다. 주말마다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풀을 뽑고 술 한잔 올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일, 일상 이야기,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살아생전에는 하지 못했던 대화들을 나눴죠. 아버지, 오늘 회의에서 칭찬받았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요즘 날씨가 좋죠? 아버지도 이런 날씨 좋아하셨잖아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말이 뭐였을까? 어쩌면 잘 지내냐는 그 한마디가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보고 싶다는 말을,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말을. 그 단순한 말을 하기 위해 23번이나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 겨우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봤습니다. 통화 기록에 여전히 아버지의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잘못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23통의 전화는 제게 남은 아버지의 흔적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회사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바쁜 건 핑계야. 전화 한 통 하는데 5분이면 돼. 그들은 웃으며 대답하죠.
네, 부장님. 오늘 퇴근하고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그 말을 실천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들 나중에,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죠.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생각합니다. 그 전화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마지막 일주일만큼은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적어도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오늘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세요. 잘 지내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 한 통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받지 못한 전화는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버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더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해서. 이제 편히 쉬세요.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가 먼저 전화할게요. 아니, 직접 찾아뵐게요.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극장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자동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